내 니를 얼마나 찾아댕겼는지 아나. 인자 와서 와 찾았는데. 그래도 니가 그러면 안 되는 기라. 임자를 기다린 세월이 통탄스럽소. 내 인생이 아까버서리.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두 사람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은 채 시간이 긴 하루처럼 지나갔다. 2층 통나무집. 유시연. 새벽 1시나 2시 무렵이었을 것이다. 연희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설핏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다. 밖에는 비가 오고 있었다. 연희는 빗소리인가 싶어 침대에 누운 채로 가만히 있었다.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이번엔 조금 전보다 강도가 세졌다. 눈을 떴으나 실내는 어두웠다. 연희는 누구세요? 물으며 어둠 속에서 일어나 겉옷을 걸쳐 입고 거실로 나가 전등 스위치를 켰다. 현관문 밖에는 함양댁이 어딘가 불안정한 눈동자를 굴리며 엉거주춤 서 있다. 내가 시방 좀에 급한데 서에 대보다 줄래? 그럼 조금만 기다리세요. 옷 입고 나올게요. 연희는 함양댁의 다급한 태도와 초췌한 몰골에서 심상치 않은 기색을 느끼고 준비를 서둘렀다. 무릎 보호대를 할까 하다가 생략하고 잠옷 위에 카디건을 걸쳐 입었다. 진돗개 보기가 무슨 상황인가 싶어 몇 번 지저대더니 잠잠했다. 승용차에 시동을 켰다. 함양댁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어두운 차창 밖을 내다볼 뿐이었다. 연희는 묻지 않고 조용히 운전을 했다. 인적도 차량도 없는 밤길에는 간간히 마을을 비추는 가로등이 드물게 서 있을 뿐 비에 젖은 들판 끝에서 안개가 몰려왔다. 연희는 마을 주민들과는 특별히 가깝게 지내거나 오고 가는 관계가 없었다. 100여 미터 떨어진 함양댁이 그나마 가까운 이웃이었다. 산 중턱에 자리한 2층 집 베란다에서 바라보면 함양댁의 널따란 앞마당과 돌담이 가지런한 뒤뜰의 장독대가 햇볕을 받아 반짝거렸다. 그러니까 제일 근거리에 위치한 함양댁이 100여 미터 정도이고 회관이 있는 마을은 아스라이 내려다 보여서 사람들과 얼굴을 부딪힐 일이 거의 없었다. 함양댁과는 집을 비울 때마다 진돗개 사료와 물을 부탁하느라 알고 지내는 정도였다. 그녀는 40 중반의 나이에 띠동갑 남자와 재혼하여 10여 년이 지났다고 했다. 남자는 나이보다 부쩍 늙어 보였다. 들일은 주로 함양댁이 나서서 하는 편이었다. 항상 밭에 나가 일을 하는 터여서 그 집은 비어 있었다. 그 집 마당에 봄꽃이 피고 여름꽃이 피었다 졌지만 바쁜 주인 부부는 꽃이 피는지 지는지 관심이 없는 듯 보였다. 연희는 가끔 유리문을 열고 저 홀로 뻗어가는 치자나무와 붉은 모란꽃을 내려다보곤 했다. 모란은 탐스럽게 피었다가 소리 없이 졌다. 새벽에 밭에 나갔다가 늦은 저녁 돌아오는 함양댁과 남자는 늙어가는 고목처럼 고요했다. 그 집은 정적에 쌓여 있었다. 어두운 밤 그 집에 불이 켜지면 일터에서 돌아왔나 보다 생각할 뿐 그 집의 모든 구성원들, 측백나무 울타리나 배롱나무, 명자나무며 회양목 같은 식물이 추위를 이겨내고 잎사귀의 윤기를 잘잘 뿜어내는 변화를 연희만이 체감하고 느끼는 터였다. 쪽파 심었나? 늦은 봄 함양댁이 측백 울타리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물어본다. 함양댁의 목소리는 제법 컸다. 안 들릴 거라 생각해서 지레 짐작으로 고함을 지르는 함양댁이 우스워서 연희는 쿡쿡 웃었다. 글쎄요, 한 번도 안 해본 거라서. 고마, 흙에 파묻으면 된다 아이가. 함양댁 말대로 흙 속에 심은 쪽파는 그냥 두어도 잘 컸다. 그런 식으로 몇 번 시금치 씨앗이나 무씨를 얻어 심었다. 뜬금없이 된장 담갔냐고 물어보아서 사먹는다고 말했더니 그 쉬운 걸 왜 안 하냐고 비싸게 사먹느냐며 큰 플라스틱 김치통으로 가득 갖다 주었다. 2년째 접어들던 정월에 연희는
함양댁의 도움을 받아 메주를 사서 띄웠다. 함양댁은 마치 친정 어머니 같은 본세로 그녀의 삶에 조금씩 틈입해왔다. 아줌에 다 왔어요. 연희는 시동을 끄고 안개에 쌓인 지구대 건물을 바라보았다. 지구대 앞마당 가로등이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함양댁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뻣뻣하고 경직된 그녀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긴장했음이 역력했다. 연희는 함양댁의 손을 가만히 쥐어주었다. 가로등 아래로 검은 점퍼 차림의 중년 남자가 택시에서 내렸다. 함양댁의 시선이 점퍼 입은 남자에게 머물며 남동생이라고 했다. 남동생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담배에 불을 붙여 물었다. 함양댁이 어딘가 전화를 했다. 니 어데고? 말 들어보아 함양댁의 딸인 듯 싶었다. 함양댁이 지나가는 소리로 시집간 딸이 있다는 소리를 얼핏 한 것 같았다. 함양댁의 침 삼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승용차 문을 열고 가로등 아래로 천천히 걸어가는 함양댁의 걸음걸이가 휘청거렸다. 연희는 운전석에서 내려 범퍼에 기대어 함양댁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걸음걸이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다. 비가 그치고 안개가 가로등 주위로 몰려들었다. 남동생이 담배를 피우다 말고 함양댁을 보더니 뭐라고 하는데 잘 들리지 않았다. 남동생이 앞장서서 지구대 문을 밀치고 들어가자 함양댁이 뒤따라 들어갔다. 축축한 안개가 몰려와 지구대 건물을 에워쌌다. 조금 후 경찰차가 함양댁과 남동생을 싣고 어디인가로 출발했다. 함양댁이 연희에게 전화를 했다. 연희는 함양댁의 전화를 받고 경찰차를 따라갔다. 장례식장 앞에서 경찰차가 멈춰서고 함양댁이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연희는 운전석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에 연희는 눈을 떴다. 함양댁이 운전석 밖에 서 있고 그녀 등 뒤로 제복을 입은 경찰이 보였다. 야심한데 수고 많았습니다. 조심해 가십시오. 제복의 경찰이 함양댁에게 거수 경례를 올려붙였다. 남동생이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여전히 담뱃불을 손에 들고 있다. 욕봤다. 누야, 조심해 가소. 함양댁이 조수석에 올라타자 승용차는 안개에 쌓인 길을 천천히 달렸다. 함양댁은 말이 없었다. 연희는 궁금했으나 묻지 않고 핸들을 조심스럽게 움직여 운전을 했다. 귀찮고로 해서 웃자노. 괜찮아요. 아휴, 내는 또. 함양댁의 한숨에서 다행인지 안도의 숨이 흘러나왔다. 내 많이 놀랬다 아이가. 무슨 일이신데요? 연희는 궁금증을 조심스럽게 드러냈다. 함양댁은 어두운 차창 밖을 내다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어렵게 입을 떼었다. 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시체를 보락하네. 함양댁은 그 말을 하고는 다시 긴 숨을 내쉬었다. 연희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함양댁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인간이 디비져 죽도 않고 살아있는가 배. 한숨을 쉬는 함양댁의 표정은 안도하는 것인지 안 죽어서 서운한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표정이었다. 내 시집가가 몇 밤 잤나. 서방이 집 나가더니 안 들어오대. 함양댁이 또 한숨을 길게 내뱉었다. 그녀의 한숨 소리에 짙은 회한이 배어 있음을 연희는 느낄 수 있었다. 딸애가 태어났는데도 서방은 밖으로만 나돌고 말띠라서 근가 기다려도 봤지만 딸내미가 대학 간 게 속에 천불이 나대. 더는 못 살겄다 싶대. 서방이 가뭄에 콩나듯이 상판떼기를 내밀더니 나중에는 소식이 끊기삐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자식 새끼하고 이지저지 다 해봤다. 하숙도 치고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집세 내고 딸내미 학비 내고 허덕거리며 살다 보이 안 지치겄나. 그래갖고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늙은 영감 만나가 지금까지 이 고생하고 있다 아이가. 연희는 독립해서 따로 사는 전실 자식들 김장김치 해주고 추수기에는 농산물 걷어서 나누어주는 함양댁의 넉넉함을 알고 있었다. 1년에 5번인가 제사 챙길 때에는 오일장에 가서 물 좋은 생선을 사고 가래떡이며 인절미, 시루떡을 방앗간에 직접 맞춰 준비하는데 그 푸짐한 음식과 정성에 놀랐었다. 얼마 전에 전실의 맏아들이 제사를 모셔갔다며 홀가분한 표정을 짓던 함양댁에게 연희는 진심으로 고생 많았다고 말해주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사는 긴데. 함양댁은 그 말 끝에 어두운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그 후로 전 남편분 소식은 들으셨어요? 벌써 오래됐다. 아휴, 그때 가출 신고하고 좀에 있다가 이혼하고 호강할 기라고 시집을 갔다만 그 인간이 그때서야 찾아와갖고 난리법석 안 하겠나. 안개가 더욱 짙게 달려들고 가로등 불빛이 희뿌옇게 명멸했다. 함양댁의 목소리는 짙어지는 안개 같았다. 그녀의 지나간 시간들이 오래전 연희가 통과한 어느 한 시점과 겹쳐졌다. 연희를 남겨두고 승재가 가버렸을 때의 막막함이 되살아났다. 함양댁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영감님은 도시물을 먹고 귀농했는데 인물이 훤하더라며 함양댁은 씁쓸하게 웃었다. 논농사와 밭농사를 짓는 영감님은 하루 4시간만 일하면 된다고 했는데 막상 살림을 합치고 보니 일이 산더미였다고. 그래도 일더미에 빠져 사느라 어려운 일도 넘겼다며 깊은 숨을 쉬었다. 함양댁의 낙천성이 얼핏 엿보이는 고백이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받아들였지만 영감님은 착한 사람이더라고. 영감님의 아들 형제는 출가하여 독립시켰고 넓은 집에 단둘이 있으니 허전하고 어색했다고 말하면서 함양댁은 전 남편 이야기로 돌아왔다. 내가 잘한 긴가 못한 긴가 모르겠다. 재혼을 후회한다는 건지 잘했다는 건지 종잡을 수 없는 함양댁의 말을 연희는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함양댁은 전 남편의 이야기를 끝도 없이 자꾸 했다. 재혼하고 얼마 뒤 전 남편이 함양댁을 찾아 온 마을을 휘젓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는 먹먹했다고 말했다. 어긋나도 어쩌면 이렇게도 어긋날까 싶은 심정에 그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며 그날의 일을 회고했다. 저녁밥을 짓다가 남동생의 전화를 받고 허둥지둥 집을 나오던 함양댁을 밭에서 돌아오던 영감님이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던 장면까지도 어제 일어난 일처럼 기억이 선명하다며 차창 밖을 응시했다. 연희는 함양댁과 마주한 남자의 환영을 본 듯했다. 기이한 현상이었다. 함양댁의 설명을 듣고 그녀의 심경을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어두운 밤의 환영이 영상처럼 나타났다. 오래전 그날 밤도 지금처럼 안개가 짙게 껴서 시야를 분간하기 어려웠다. 함양댁은 그날 오랜 세월 떠돌다가 나타난 전 남편을 보고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운명이 야속했다고. 함양댁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박힌 그날 밤의 잔영들이 연희의 환영 속에 피어올랐다. 가로등 아래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 좁혀지지도 멀어지지도 않는 거리에 정적이 흘렀다. 네 어디서 사노? 그거 알아갖고 뭐 할 낀데? 남자가 말하고 함양댁이 대답했다. 남자는 뭔가 할 말을 토해내고 싶은데 네 그러고는 가슴을 쳤다. 함양댁의 시선은 먼 허공에 걸려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남자가 막혔던 숨을 토해내듯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게 뭔 말이고? 임자는 말할 자격 없소. 다시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눅눅한 새벽의 공기가 그녀의 목덜미를 휘감았다. 내 니를 얼마나 찾아댕겼는지 아나. 인자 와서 와 찾았는데. 그래도 네가 그러면 안 되는 기라.
임자를 기다린 세월이 통탄스럽소. 내 인생이 아까버서리.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두 사람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은 채 시간이 긴 하루처럼 지나갔다. 누야는 고마 가라. 멀찍이 서 있던 남동생이 함양댁에게 말하고는 남자 팔을 붙잡아 강제로 끌고 갔다. 네가 그러면 안 된다. 함양댁의 귀에 멀어져 가는 남자의 절규가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서 있었다. 함양댁은 한참 동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뒤 남자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뱃사람이 되었다거나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팔더라는 소문을 그의 먼 친척으로부터 들었지만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었다. 전화가 한 번 왔더라고. 5일 장터에서 만난 딸이 국밥을 사주면서 말했지만 모녀간에도 서먹한 기류가 흘렀다. 밥은 끓이 먹고 사나? 끼니는 안 굶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걱정 마세요. 아주머니가 챙겨주셔서 반찬이 아직 많아요. 내는 통나무집에 불이 꺼져 있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가 사는 집을 통나무집이라 불렀다. 그 집은 연희 남편 승재가 특별히 신경 써서 2층으로 올렸다. 2층 유리문은 연희의 주문대로 유럽 양식을 본떠 세로로 길게 냈다. 캐나다와 미국산 수입 미송으로 통나무집을 지은 첫해 연희는 숲속의 보헤미안 같다며 좋아했다. 뒤로는 대나무 숲이 울창했고 앞으로는 감나무밭이 있어서 연희 취향의 적격이었다. 도해지 생활을 접고 승재와 둘이 산촌에 정착하려고 땅을 사고 집을 지었으며 집이 완공되고 3년이 채 못 돼 승재는 쓰러졌다. 승재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갑자기 닥친 일이었다. 연희는 머릿속이 하얘지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마을 이장과 몇몇 사람들이 왔고 함양댁이 끝까지 곁을 지켰다.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연희는 여자들이 수군대는 말을 들었다. 강 건너 귀향한 아무개 친척도 남편을 잃었다며 여자들은 연희가 젊어서 안 됐다는 투로 수군거렸다. 언젠가부터 승재는 시골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했다. 연희를 만나고 나서였는지 아님 오래전부터 굳어진 결심이었는지는 모른다. 연희는 막연히 은퇴 후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생각하다가 갑자기 귀촌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땅을 사고 나서 승재는 연희를 데리고 집터를 보여줬다. 바람에 대숲이 흔들리는 풍경과 10여 그루 감나무에 달린 붉은 감이 익어가는 전경은 연희가 소녀 시절 꿈꾸던 어떤 세계를 떠올리게 했다. 순간적으로 연희는 시골이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다. 직장을 그만두기 전부터, 집이 팔리기 전부터 승재는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와 터를 다졌다. 승재는 집을 짓고 나서 마치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다. 장화를 신고 괭이와 삽, 톱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커피를 타주거나 일하는 틈틈이 매실 주스에 얼음을 띄워 갖다 주는 것으로 연희는 승재가 쉬는 시간을 만들었다. 마을회관에서 농사 정보를 얻는 것은 승재 몫이었다. 집터를 포함하여 1000여 평 땅은 예상보다 일거리가 많았다. 손으로 할 수가 없어서 밭 가는 관리기를 사고 필요한 기계는 빌렸다. 연희는 승재가 일에 집착하면서 막연한 불안이 피어올랐고 쉬어가며 하라고 매번 지청구를 했지만 그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흙을 파 뒤집고 돌을 나르고 나무를 심고 땀을 흘리는 승재가 연희는 낯설었다. 몇 번 그 일로 말다툼을 했고 승재가 일에 집착할수록 연희와의 소소한 대화나 외출 같은 것은 멀어졌다. 전혀 딴 사람이 된 승재를 보며 연희는 불안정한 시간을 보냈다. 연희에게 귀촌을 결심하게 한 대숲이 흔들리거나 감꽃이 지고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의 변화에 흥미를 잃을 즈음 승재는 쓰러졌다.
승재가 남긴 일감은 그대로 방치되어 농기구나 연장은 녹슬어가고 비닐하우스는 찢어져 바람에 너덜거렸다. 창고로 쓰는 컨테이너는 흉물로 변해갔다. 집 안팎은 잡초로 무성해져 연희 혼자 지내기에 집과 주변은 황량했다. 마을 여자들은 연희에 대해 수근거렸고 남자들은 호기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혼자 남겨진 후 연희는 유리문을 통해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망연히 앉아있는 날이 늘어갔다. 함양댁이 가끔 들여다보고는 밥솥을 열어보며 구시렁댔다. 함양댁이 갖다준 김치며 장아찌가 냉장고에서 묵어가는데도 그녀는 계속 반찬을 날라왔다. 어느 날 연희는 혼자 배낭을 꾸려서 둘레길에 나섰다. 걷고 또 걸었다. 걸어가며 연희는 승재가 그토록 잊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을까 생각했다. 승재는 전 부인과 헤어지고 같은 직장 후배인 연희와 새로운 인생을 열었다. 연희는 승재의 깊은 마음속 고통에 헤어진 전 부인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했고 예상은 맞았다. 승재의 휴대폰을 정리하면서 연희는 그가 전 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읽었다. 오늘은 날이 개었어. 보고 싶어. 연희는 승재가 그토록 원했던 귀촌이 전 부인을 잊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그의 노동력, 땀방울 하나하나에는 잊고자 하는 치열한 도끼가 맺혀 있었음을 그가 가고 나서야 알았다. 배신감과 허탈함 이전에 가슴속 저 밑바닥으로 뭔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겨울 동안 윤결되어 있던 바위벽에 미세한 틈이 벌어졌다가 봄볕에 굴러떨어지는 마찰음 같은 거였다. 연희는 분노로 감정을 소모할 기력이 없었다. 속이 텅 빈 듯한 공허가 빠르게 밀려왔다. 오른쪽 무릎이 시큰거렸다. 운동이라고는 전혀 안 하다가 무리하게 걷기를 하는 바람에 양쪽 무릎이 교대로 삐걱거렸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엄두를 내지 못했다. 멀쩡하던 다리가 근래 들어 자꾸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럴 만도 했다. 30평생 걷기라고는 모르다가 몇 년간 수많은 길을 걸었으니 이상 신호를 보내는 게 무리는 아니었다. 승재가 떠나고 연희는 남아있는 시간이 힘겨웠다. 승재의 죽음이 힘든 게 아니라 그가 품고 있던 마지막 감정이 전 부인을 향해 있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다. 승재는 아이를 만들 수 없었다. 부인과는 그 문제로 헤어졌다. 부인은 자신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어 했다. 승재는 입양이란 말이 떨어지지 않아 끝까지 말을 못했다고 했다. 승재는 부인이 밖에서 아이를 만들어 와도 수용할 태세였다. 그녀는 단호했다. 승재의 마음은 진심이었다. 승재는 전 부인을 위해 그녀를 놓아주었다. 감정의 찌꺼기를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 그는 새로운 환경이 필요했다. 승재의 일은 회사에 소문이 났는데 그가 만취 상태에서 친한 동료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기 때문이었다. 귀촌을 앞두고 승재는 연희에게 자기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고백했다. 연희는 괜찮다고 승재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연희는 창문을 열고 밀려드는 바람에 심호흡을 했다. 겉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와 마을 외곽으로 난 오솔길을 걸었다. 어떡하지? 연희는 한동안 그 말을 하며 집 주변을 돌아다녔다. 말할 상대가 없는 집안은 정막이 내려앉았고 입 안에는 혓바늘이 돋고 혼자 중얼거리는 습벽이 생겼다. 저수지 근처에서 연희는 통나무집을 쳐다보았다. 햇볕은 식물들을 태워버릴 듯 맹렬하게 대지를 달궜다. 통나무집 1층은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열어놓은 창문으로 흔들리는 선홍색 커튼이 보이면 마치 그 집에서 유일하게 그 창이 희망을 주는 장소 같았다. 어둡고 칙칙한 통나무집과 검푸른 숲을 배경으로 오직 창문의 붉은 커튼만이 살아있는 상징처럼 보였다. 오후에 연희는 유황온천에 갔다.
야외 온천탕에 여자들이 모여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여자들의 입에서 통나무집 이야기가 나왔다. 연희는 쑥향이 나는 탕에 몸을 웅크리고 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도해지 생활을 접고 남편과 둘이 산촌에 정착하려고 땅을 사고 집을 지었으며 집이 완공되고 얼마 후 남편이 보이지 않더라고 누군가 말을 했다. 누구는 죽었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집을 나갔다고 했다. 연희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어쩌면 승재가 집을 나간 게 아닐까 잠깐 그런 의문이 들었다. 아무도 진실을 알 수 없었다. 연희는 진돗개를 데리고 저수지 공사가 한창인 뚝을 따라 걸었다. 산자락을 따라 이제 막 완공되어가는 저수지 밑바닥에 아무렇게나 뽑혀 방치되어 있는 채소와 묘목이 눈에 띄었다. 언젠가 물이 가득 차면 바닥을 뒹굴던 돌이나 잡초, 채소 나무들은 물속에 잠겨 살아있던 나날을 서서히 잊을 것이다.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사방 8부 능선이 파헤쳐져서 황폐한 골짜기였는데 바닥에 계곡물이 조금씩 흘러들었다. 연희는 언젠가부터 통나무집을 멀리서 바라다 보는 게 습관이 되었다. 2층 창문에 흔들리는 선홍색 커튼이 바람에 날려 창틀에 걸려있는 장면까지도 외국 소설에서 읽은 한 장면처럼 보였다. 자신과 상관없는 제3의 삶이었다. 함양댁 마당과 돌담을 지나 통나무집이 가까워 오면 화목난로가 피어올리는 연기가 지붕을 타고 대숲으로 흩어지는 게 보였다. 사철나무 울타리를 둘러싸고 훈훈한 기운이 집터를 떠돌았다. 오랫동안 꿈꾸던 그런 장면을 연상하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기운이 휘감곤 했다. 연희는 눈을 감았다 떴다. 통나무집 굴뚝에 연기가 보이지 않았다. 그 집 주변으로 찬 기운이 맴돌았다. 통나무집이 한 채, 컨테이너 창고 하나, 원두막, 노을색 싱글 지붕. 승재가 이렇게 놓은 규모는 꽤 넓었다. 의욕이 넘치던 승재의 욕심은 일생을 두고 그가 만들어야 할 일들이었는지 모른다. 평생 걸려 해도 부족할 노동력을 한꺼번에 소진하고 떠난 자리에는 흉물만이 남았다. 오른쪽 무릎이 시큰거리며 뻣뻣했다.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진돗개에게 사료를 주고 물을 갈아주었다. 밥을 줄 때나 빨래를 걷어들이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감나무 밑에 파묻으면서 연희는 따뜻한 통나무집에서의 안온한 일상을 그렸다. 서서히 노을이 지며 대기가 푸르스름한 은회색으로 잠겨들었다. 연희는 문득 서늘한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드는 선뜩함에 뒤돌아보았다. 주위가 어두워지고 있었다. 대숲에서부터 검은 어둠이 통나무집을 에워싸는 듯 했다. 집안의 전등을 모두 밝혔다. 2층, 아래층, 중앙등에서부터 계단참의 매입등, 베란다, 현관, 뒷문, 모든 집안의 불을 켜고 연희는 커튼을 닫았다. 안에 있나? 현관문을 열자 함양댁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다.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연희를 밀치며 함양댁이 안으로 발을 디밀며 집안을 훑어보았다. 불이 와 이리 화나노.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갖고 내 와봤다 아이가. 들어오세요. 차 한잔하고 가세요. 밭일하고 오는 길이라 영감 밥 줘야 된다. 함양댁의 거친 호흡이 조금 잦아들며 안도하는 모습에 연희의 얼굴에 잠깐 곤혹스러움이 스쳐갔다. 어느 순간부터 과도한 그녀의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친정부치처럼 살뜰하게 챙겨주는 함양댁이지만 혼자 조용히 있고 싶을 때 불쑥 나타나 씨앗이나 모종을 부려놓으며 심으라고 채근할 때는 난감했다. 연희는 겉옷을 챙겨 입으며 랜턴을 들고 함양댁을 배웅했다. 진돗개가 요란하게 지저댔다가 잠잠해졌다. 뭐 할라꼬 나오노? 추분데 그만 들어가라. 아니에요. 달이 떴는데 달 구경도 하고 좋죠. 검은 산등성이 위로 초승달이 걸려있다. 함양댁이 딸기 하우스에 벌이 이상해졌다고
날이 변덕을 부려 딸기꽃 수정이 잘 안 됐다고. 작년에 딸기가 생기다 말았는데 올해는 어찌 될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렸다. 함양댁을 배웅하고 연희는 산자락 오솔길을 따라 마을 저수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저수지 옆에는 덩치 큰 플라타너스가 서 있는데 누군가 가지에 오색 헝겊을 매달아 놓았다. 어둑어둑한 밤, 플라타너스 몸체가 유난히 희게 빛났다. 연희는 플라타너스 아래 안반에 주저앉아 통나무집을 쳐다보았다. 집 안팎에 불이 환했다. 전등술을 천천히 세웠다. 13개의 전구에서 빛이 쏟아져 나와 통나무집을 에워싸고 있다. 빈 무리는 그 집만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 환하게 밤을 빛내며 서 있었다. 계곡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계곡물은 숲을 적시고 바위를 적시며 바닥 중심부로 모일 터였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려면 얼마나 걸릴까? 3년, 5년. 연희는 허옇게 내장을 드러낸 팔부 능선의 산자락을 쳐다보며 평평한 바닥이 호수가 되는 날을 헤아려 보았다. 배수구 옆구리 빈터에 베어낸 나무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다. 나무 향이 짙었다. 승재가 있었다면 이산저산 널브러진 나무 토막을 실어다가 처마 밑에 쌓았을 터였다. 그가 가고 나서 연희는 목재소에다 뗄 나무를 주문해 썼다. 낙엽이 떨어질 즈음 한 트럭 가득 주문하면 겨울을 충분히 버텼다. 저수지 건너편 산등성이에 검은 나무들이 어둠 밤을 지키며 서 있다. 연희는 어슴푸레한 길을 더듬거리며 집으로 돌아와 진돗개 울타리를 만져보았다. 개가 집안에 웅크려 있다가 스트레칭을 하며 기어 나오더니 꼬리를 흔들었다. 두어 차례 폭우가 지나가자 연희는 진돗개를 데리고 저수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공사가 끝난 저수지에 물이 들어차 있고 청둥오리 기러기떼가 한가롭게 떠 있다. 언제 물이 찰까 염려하던 일들도 폭우 두어 번에 풍광이 달라졌다. 물결이 밀려왔다가 밀려오며 수면에 잔잔한 파문이 일어났다. 저수지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오는 길에 해가 저물었다. 겨울에는 짧았다. 연희는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며 자신의 집 쪽을 자꾸 쳐다보았다. 어둑어둑한 숲에서부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어둠은 모든 사물을 장막 뒤로 숨기며 서서히 다가오다가 급박하게 점거해버렸다. 연희는 두려움이 일었다. 멀리서 자신의 집을 바라보는 연희의 가슴에 가느다란 회오리가 일어나며 설움이 복받쳤다. 어둠 속의 집은 커다란 괴물이 아가리를 벌리고 연희를 한 입에 삼키려는 듯 거대했다. 연희는 걸음을 멈추고 서서 자신의 집을 노려보았다. 그때였다. 2층 방에서부터 베란다, 거실, 안방, 마당에 불이 켜졌다. 연희는 놀라서 가슴이 방망이질했다. 무슨 일이지? 승재 씨가 온 건가? 연희는 진돗개 줄을 놓고 다름박치기 시작했다. 연희는 불규칙한 호흡을 내뱉으며 마당으로 오르는 돌계단 앞에 서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대나무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소리만이 귓가에 꽂힐 뿐 주위는 인기척 하나 없이 저교했다. 온천탕에서 만난 여자들이 떠들던 장면이 살아났다. 가꾸지 않아 버려진 터는 이제 야생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연희는 부동산에 그 터를 내놓았지만 사람들은 헐값에 사려 했다. 승재의 땀과 시간이 들어간 터이자 연희의 미래를 저당 잡힌 터였다. 부동산 남자는 손해보더라도 파는 게 이익일 거라고 연희를 부추겼다. 3년이나 부동산 사람들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연희는 오기가 생겼다. 연희는 두려움에 가슴이 떨렸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어디 갔다 오노? 연희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함양댁이 손에 냄비를 들고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연희는 일어나 함양댁의 어깨를 두 손으로 덥석 잡아 끌어안았다. 두려움과 긴장이 풀어지며 가슴속 맺혔던 덩어리가 터져나왔다.
연희의 울음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 쳤다. 연희는 한참을 오열했다. 함양떼기 냄비를 들고 엉거주춤 서서 다른 한 손으로 연희의 등을 쓸어 내렸다. 내 다 안다. 괜찮다. 내 다 안다. 함양떼기 등을 토닥이며 그 말을 반복했다. 진돗개가 연희 옆에서 낑낑대며 무슨 일인가 겁먹은 태도로 꼬리를 흔들었다. 연희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자 함양떼기 앞장서서 돌계단을 밟아 마당을 가로질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오늘이 동지 아이가 팥죽 한 그릇 먹고 기운 내라. 함양떼기 그릇을 찾아 팥죽을 떠서 식탁에 올려놓았다. 연희는 팥죽을 한참이나 내려다보다가 뜬금없이 승재가 새알 든 팥죽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가고 그의 습관이나 추억이 불쑥 끼어들어 연희의 삶과 함께하고 있었다. 사람은 가고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걸까? 문득 연희는 쓸쓸한 심경이 되었다. 수저로 팥죽을 떠먹는 모습을 지켜보던 함양떼기 팍팍 떠먹으라고 한 소리했다. 팥죽 한 그릇을 다 비우는 것을 본 함양떼기 그릇을 챙겨 돌아갔다. 침대 속에서 뒤척이며 잠을 설친 연희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싸쥐고 재채기를 했다. 몸살 감기가 오는 것 같아 아스피린 하나를 먹고는 이불 속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다음 날 정오 무렵 진돗개가 짖는 소리에 연희는 침대에서 기어 나왔다. 커튼을 젖히자 건너편 숲의 나무들이 검푸른 덩어리를 이루며 흔들리는 전경이 눈에 들어왔다. 겉옷을 걸치고 진돗개 사료를 부어주고 다시 침대에 들어누웠다. 목이 아프고 허기가 졌다. 연희는 토스트를 구워 딸기잼을 바르고 커피를 끓였다. 함양떼기 외출복 차림으로 찾아와 시내까지 태워다 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감기약이 필요해서 연희는 마침 잘 됐다고 시내에 나가려던 참이었다고 유쾌하게 말했다. 함양댁을 초등학교 운동장에 내려주고 연희는 약국에서 종합 감기약을 샀다. 연희는 돌아오는 길에 학교 운동장 정문에 차를 세우고 함양댁을 기다렸다. 그때 연희는 운동장 한가운데서 울고 있는 함양댁을 보았다. 함양댁과 10여 미터 거리에는 60 전후로 보이는 남자가 등을 돌린 채 담배를 피워물고 있었다. 내는 그 사람 못 떠난다. 함양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희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함양댁의 목소리가 더 커지며 어깨가 심하게 흔들렸다. 남자의 담배 연기가 허공에 흩어지고 저녁 노을이 텅 빈 운동장에 잔영을 남기며 쓰러지고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긴 꼬리를 끌며 사위어가고 있었다. 내보고 죽으라는 소리가. 같이 죽자. 울음을 그친 함양댁이 남자를 향해 소리쳤다. 남자는 감정의 경량을 억지로 가라앉히려는 듯 일그러진 표정으로 함양댁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남자의 그림자가 운동장 밖으로 사라지고 함양댁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살아가는 길 와 이리 힘드노. 함양댁의 어깨를 감싸 안은 연희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다. 저녁 해가 붉은 꼬리를 끌며 산등성이로 넘어가고 있었다.